네, 여러분. 저희 2022년 신용분석사 시험 대비 새해 강의를 다시 찍게 됐습니다. 저는 공인회계사 정의돈이고요. 여러분들 요즘 신용분석사 이 자격증 굉장히 핫하죠. 일단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가기 전에 신용분석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자격증인지 얘기를 좀 드려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신용분석사 자격증 설명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금융기관의 여신 관련 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회계 및 비회계 자료 분석을 통하여 종합적인 신용사항을 판단하고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등 기업 신용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전문가를 말한다 나와 있고, 주관사는 금융연수원이고요. 여신 심사역의 경우 이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자격증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일단 은행에서 지금 실제 근무를 하시거나 여신을 담당하시는 분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이 자격증이 지금 은행에서 얼마나 많이 취득하라고 독려하고 프레저 압력을 넣고 있고요. 또 얼마나 많이 여신하시는 분들이 따는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실제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이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하시고 계시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이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궁금하실 텐데, 실제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 정말 신용분석사 실무 강의를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원래는 제가 제일 많이 나간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실제로 은행 교육을 나가보면 정말로 이 현직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따고 싶어하는 자격증이고, 은행 이 인사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따라하고 독려하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라면 이 자격증을 따면 아무래도 금융권 취업하시는데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되고요. 일부 은행들은 가산점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좋아요. 취업하는데도 좋고 업무하는데도 좋다는데, 이 자격증을 따면 어떤 능력이 생기길래 이 자격증을 그렇게 취득하라고 할까요? 이 자격증을 따면요, 이런 능력들이 생겨요. 두 가지 예를 제가 지금부터 드릴 건데요. 일단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에서 빌 게이츠가 극찬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요, 히든 챔피언이자 정부가 선정하는 월드 클래스 300기업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연예인으로는 소지섭 씨가 광고에서 굉장히 호감도도 높았죠. 좋아 보이지 않나요? 더 읽어볼게요. 보시면 이 회사가 매출액, 번 돈이 1조가 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매출액이, 번 돈이 1조가 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1조가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1,100억, 당기순이익은 601억이었고요. 회사 실적도 뭐 한마디로 승승장구였대요. 여기까지요. 밑에는 아직 읽지 마시고요. 저도 실제로 이 회계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식할 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회계사님,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주식 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전에 나왔지만 이 회사가, 빌 게이츠가 앞으로 20년 후에도 한국에서 대기업으로 남아있을 회사는 이 회사가 가장 유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정부에서 상도 받았고, 뭐 소지섭 씨가 광고하기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 매출 1년 동안 번 돈이 1조가 넘었다고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변에서 하도 이때 당시에 이 회사 어떠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길래 제가 이 회사에 회계 정보를 한번 열어봤어요. 회계 정보를 열어봤더니 번 돈은 1조가 맞았어요. 번 돈은 1조가 맞는데 매출 채권, 이 매출 채권이 뭐냐면 외상으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지는 않았고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걸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돈 받을 권리가 0.9조 있다고 회계 정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1조를 팔았는데 그중에 9천억이 외상값이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여기까지 보고 갸우뚱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약간 갸우뚱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또 봤더니 이 회사가 차입금이 0.8조였어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번 돈이 1조나 되는 회사가 지금 현재 시점에 차입금,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8천억이었대요. 외상값도 9천억이나 돼. 대출받은 게 8천억이나 돼. 정말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닐 거야 설마 아닐 거야 하고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을 봤더니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어요. 1년 동안 번 돈이 1조인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래요. 1년 동안 번 돈이 마이너스래. 제가 여기까지 하고 딱 덮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 회사 주식 어떠냐고 물어본 분들한테 손을 꼭 잡고 얘기했죠. 저기요, 저희가 이렇게 공적으로 만난 사이지만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 주식 사면 큰일 나요. 사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점심엔 소고기 먹을 거예요. 소고기 사주시고요. 이 회사 주식 절대 사지 마세요 그랬다고요. 일단 아니 회계사님 왜 그러세요? 이 회사 주식 좋아 보이는데 사지 말라고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 회사가 그 유명한 모뉴엘이라는 회사였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모뉴엘? 모뉴엘 치면 연관 검색어로 모뉴엘 분식회계, 모뉴엘 사태 이렇게 나와요. 우리 기업 쳤을 때 무슨 기업 사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모뉴엘 사태라고 나와요. 이 회사가 2000년대 초반에 가장 큰 우리나라 회계 부정 사례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장사를 했냐면 이렇게 장사를 했다고요. 국내에 모뉴엘이 있어요. 국내에 모뉴엘이 있고 해외에 미국도 아니고 뭐 저기 일본도 아니고 선진국이 아니라 동남아 이런데 모뉴엘 주니어를 만들었다고요. 모뉴엘 주니어를. 실제로 얘랑 똑같은 회사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죠. 그리고 나서 모뉴엘이 이 모뉴엘 주니어, 해외에 있는 모뉴엘 주니어한테 물건을 팔았다고요. 판매.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판 겁니다.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팔았으니 돈 받을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제 이름은 정윤돈이에요. 정윤돈이 정윤돈한테 물건 팔고 정윤돈이 정윤돈한테 돈을 주고 받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많았던 거예요? 외상값, 매출 채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내한테 물건을 파니까 대부분 다 외상값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파니까 돈은 없겠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딜 찾아가냐면 금융기관, 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은행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저기 은행아, 나 해외에 물건 파는 잘 나가는 회사거든. 빌 게이츠도 우리 회사 좋다고 그랬어. 우리 회사 상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매출 채권이 9천억 있는데 0.9조. 요걸 좀 담보로 네가 대출을 좀 해줄 수 없겠니? 차입을 좀 내가 받으려고 하거든. 이랬다고요. 그럼 은행이 와, 잘 나가는 회사 같은데 매출이 1조나 되고 외상값이 9천억이나 있다고? 그것도 해외에? 아우 그럼 대출해드리죠. 그래서 요 매출채권 9천억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고요. 그래서 차입금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봐봐요. 실제로 이 회사는 돈 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국내에서 모뉴엘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모뉴엘 팔리는 게 없었다고요. 주변에서 누가 모뉴엘 제품을 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국내에서 거의 안 팔렸다고. 근데 해외에서만 잘 팔린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이 회사에. 벌려드리는 돈이 없다니까 은행에서 대출만 받았지.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은행은 대출을 해줬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은행이 야 돈을 좀 갚아. 이자를 좀 내. 그랬는데 돈을 못 갚고 이자를 못 내기 시작하니까 은행이 스탑시키고 야 너한테 못 받는다고? 그럼 나 매출채권 담보로 너한테 돈 빌려준 거니까 요 매출채권 담보로 여기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할게 하고 은행이 여기 찾아갔다고요. 찾아갔더니 웬걸? 모뉴엘이야. 저기요 모뉴엘에 외상값 줄 거 있죠? 저한테 주세요. 모뉴한테 주지 말고 저한테 주세요 하고 갔더니 모뉴엘 사장님이 앉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은행이 요 돈을 다 날리죠. 다 날린다고요. 그래서 그때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고요. 이 모뉴엘 주식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실패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이거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사지 말라고 했던 거래처 과장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요. 회계사님 고마워요. 제가 오늘 점심도 저녁도 소고기 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이런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신을 담당하시는 분도 또 금융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자격증을 독려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실제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용분석사라는 자격증이 단순히 금융권 취업이나 은행에서 현직자들 보고 취득하라고 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자격증이 아니라 실제로 이 자격증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 해요. 두 번째로 이거는 제가 저희 은행에 실제로 신용분석사 교육을 나갔을 때 여신 담당하는 분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실제로 저희 수업을 듣고 나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시면 이것도 도대체 왜 회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지 본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자, 보시면 어떤 일이었냐면 여기 회사가 있다고요. 이 회사에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이. 근데 이 사장님이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어요. 1인 기업이에요. 1인 기업. 회사가 있고 이 회사의 주식을 100% 이 사장님이 갖고 있다고요. 근데 회사가 찾아와서 이랬다는 거예요. 은행한테 찾아와서 저기 우리 대출 좀 해주세요. 저희 대출 좀 해주세요. 차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물어봤겠죠. 왜요? 대출금이 왜 필요하시길래 무슨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담당자도 회사에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회사가 이랬다는 거야. 별게 아니라 저 요 돈 받아가지고 회사 사장님 주식 회사가 다시 회수하고요. 주식을 회수하고요. 돈을 주려고 그래요. 사장님이 우리 회사 주식 100주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20주 정도를 우리 회사가 돈을 주고 주식을 사와서 그 주식을 찢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당자분이 저한테 물어봤던 담당자분이 회계 지식이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이걸 왜 할까? 그래요? 감자? 이런 걸 감자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왜 할까? 이런 걸 왜 할까? 고민이 되셔서 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셨더군요. 여러분 본질을 잘 보셔야 돼. 실제로 회사랑 사장님이랑 법적으로는 분리돼 있죠. 법적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알아봤더니 이 사장님이 자기 개인적으로도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출 한도가 풀이었다고요. 대출을 지금 풀로 받으셨어요. 왕창.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와. 이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와. 그러니까 회사의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회사가 이 돈을 사장님한테 토스해 주는 거래라고요. 나중에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회사가 대출 받아서 사장님한테 넘겨주는 거니까 사실상 사장님이 대출을 또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대출 풀이시라면서요. 그럼 대출 해주시면 안 되죠. 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더니 그거구나. 그럼 안 되죠. 하면서 은행도 대출을 거부했죠.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회사는 주식을 사장님이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회사는 현재 저희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고 그 목적이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회사의 주식을 일부 감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자가 이런 거래거든요. 사장님도 개인 금융기관에 대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왜 이런 거래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다고요. 제가 답을 드렸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결국 회사가 대출 대신 받아가지고 사장님한테 토스하려는 거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이 신용분석사라는 자격증이 정말로 업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 금융권의 취업을 원하시는 분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에요. 실무 담당자분을 만나봐도 정말로 업무하는데도 정말 도움이 되고 은행에서도 많은 보상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따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럼 굉장히 좋은 자격증인데 이 신용분석사라는 자격증을 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부터는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보시면 일단 시험은 1년에 3번 봅니다. 2월, 6월, 10월. 보통 일반적으로 2월, 6월, 10월 보고요. 어떨 때는 뭐 5월에 볼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전반기 쪽에서 2번 보고 연 하반기 쪽에 한 번 이렇게 해서 2월, 6월, 10월 뭐 이렇게 시험을 진행을 하고요. 내년 스케줄이 아직 나와 있진 않아요. 보시면 저희가 보통 시험에 근데 팁을 좀 드리면 2월, 6월, 10월에 있으면 보통 여기가 만약에 뭐 2010년이라고 하죠. 2020년 이렇게 있고 또 이제 2021년,
2021년에도 또 2월, 보통 6월, 10월 이렇게 시험을 본다고요. 보통 시험 근데 사이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세 개가 유사하게 돼요. 보통 이렇게 끊어지는 게 이렇게. 보통 그래서 10월, 2월, 6월 시험이 유사하고요. 또 이제 넘어가면 10월부터 또 신유형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저희 해커스트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분석사 강의를 다른 교육기관들은 1월에 보통 하시는데 저희는 보통 이 7, 8월에 하거든요. 7, 8월에. 이게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 보고 나면 이제 시험이 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고 보통 10월부터 또 신유형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10월부터 내년 뭐 2월, 6월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강의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보다 좀 신유형. 보통 그래서 10월이 좀 어렵거든요. 신유형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아요.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럼 응시 자격이 좀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응시 자격은 없어요.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이고요. 오지선다형이에요. 수험표 신분증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필기제도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몇 가지를 좀 보시면 일단 연습장은 듣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금융연수원에서 아무래도 문제 유출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연습장은 들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내에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계산기가 있는데 계산기는 일반적으로 일반 계산기 들고 가셔야 돼요. 일반 계산기. 그래서 일반 계산기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신용분석사 공부를 하실 때는 계산기도 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보시면 시험 과목을 보면 일단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는데 제가 가리키는 과목은 1교시예요. 그래서 1교시 때 회계학 1부에서 기업회계 기준을 100점 배점으로 29문제 보고요. 일반 기업 결합 회계를 15문제 50점 배점으로 보고요. 특수회계를 15문제 50점 배점으로 봐서 이렇게 1시간에 120분 동안 한 교시에 120분 동안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시험 범위인데요. 이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혹시 대학교 때 회계를 배우신 분 아시겠지만 대학교 때 배우는 중급 회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급 회계 내용이 기업 회계 기준에 들어가 있고요. 기업 결합 회계는 회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학교 때 수업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고급 회계라고 있어요. 기업 결합, 연결, 뭐 합병 이런 것들이요. 이 고급 회계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회계를 대학교 때 공부하셨더라도 고급 회계 내용은 거의 회계사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안 배우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얘가 문제가 정형화돼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결합 회계를 잘하는 게 이 시험 당락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 다음에 특수회계를 보는데 이 특수회계는 중급 회계 쪽에서도 뒷부분 대학교 때 잘 안 배우는 좀 어려운 회계들 그런 것들이 여기 모아져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데 1번부터 29번까지는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30번부터 나머지 15문제는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고 이렇게 아니라 문제가 믹스돼서 나와요. 그래서 1번에서 기업 회계 기준이 나오고 2번에서 기업 결합 회계 기준이 나오고 3번에서 기업 결합 회계 기준이 나오고 4번에서 특수 회계가 나오고 이렇게 순서가 막 믹스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특정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특징이 문제가 순서 없이 막 나와요.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 배점인데요. 배점이 다 틀려요. 어떤 문제는 5점짜리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3점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배점이 틀리다. 문제마다. 배점이 상위. 그래서 무조건 내가 문제를 많이 맞췄더라도 배점 높은 문제를 맞추면 고득점 하시는 거고 배점 낮은 문제를 맞추면 똑같이 문제 개수가 왔다 해도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수업하다 보면 여러분 이 부분 좀 우리 한번 힘을 써볼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해당되는 파트들이 배점 높은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보통 문제가 59문제 나오는데 계산형이 25문제, 서술형이 30문제 나와요. 그럼 아무래도 강의를 할 때 보면 계산 문제가 있고 이 서술형 문제, OX 문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쏟을 수밖에 없어요.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근데 막상 수험생들이 보면 또 계산 문제에 너무
너무 집중을 해서 막상 체감 난이도 를 보면 요 계산형보다 서술형 문제가 더 어려웠다. 계산형 문제는 제 이름이 정윤돈이거든요. 윤돈이가 얘기해주는 계산 문제 맞고 문제풀이 툴이라고 그러죠. 문제풀이 툴에 숫자를 넣으면 탁탁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생각보다 부담이 없는데 서술형 문제가 5개 중에서 2개가 좀 헷갈리더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 우리 강의 때는 서술형 문제의 중요도를 좀 더 높여서 서술형 문제도 좀 더 자세히 풀이할 거고요. 문제도 제가 대폭 늘렸어요. 보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야 뭐 전형적인 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 서술형 문제에 관련해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서술형 문제를 체감상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말문제 특강도 진행하거든요. 말문제 특강. 저희 해커스 금융 사이트 들어가시면 합격 후기 있거든요. 합격 후기 한번 보세요. 거의 이제 1000개 도달하고 있어요. 굉장히 합격 후기가 많아요. 보통 시험 붙으면 저희 합격 후기로 진짜 한 300개 정도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정말로. 거기 합격 후기 보면 유용한 특강이 뭐가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면 말문제 특강이 유용했다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문제 특강을 제가 많이 찍어놨고요. 하기 때문에 수업을 기본 강의로 수업을 들으시고 시험에 임박하시면 말문제 특강을 좀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 서술형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나온 김에 4번째로 진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 저는 대학교 때 회계를 좀 배웠고요. 자격관리사나 이런 회계 자격증도 취득했는데 신용무역사 자격증을 좀 취득하려고 하는데 일부가 회계잖아요. 회계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바로 2부만 공부할까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계를 시험 과목으로 하는 시험들이 뒤에서 보겠지만 IFRS를 그 시험 범위로 해요. 국제회계 기준이요.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 신용분석사 시험은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회계를 보면 오늘 아마 1교시 때 바로 배울 거지만 IFRS라는 게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우리 신용분석사 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들이 IFRS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교나 다른 회계 교육기관은 모두 다 IFRS를 강의하죠. 근데 우리 시험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수업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신용분석사 시험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랑 IFRS랑 차이 나는 것들을 주로 많이 내요. 그래서 저는 회계를 IFRS로 좀 공부했어요. 굳이 들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 그래서 시험 과목까지 봤고요. 2부는 제가 아니라 우리 통통하신 원재훈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마 우트 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넘겨보시면 네 학습 순서인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1부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1부랑 2부가 있으면 선생님 저는 1부랑 2부랑 좀 병행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배워줘야 얘랑 얘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개정 과목을 모르기 때문에 얘랑 얘를 알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순서가 너무 급하신 분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듣고 여기로 넘어가셔야지. 이것도 안 듣고 이거 듣고 그 다음 날은 요거 듣고 그 다음 날은 요거 듣고 그 다음 날은 요거 듣고 그러면 저는 괜찮은데 2부 강의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미워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 순서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들으셔야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는 회계 일단 순서대로 쭉 듣고 그 다음에 이거 들을게요. 그럼 이거 안 들으면 이분은 못 듣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셔도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 그래서 정 급하신 분은 저는 이거 듣고 이거 들을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이거 들으시면서 요건 따로 들으셔도 돼요. 별개 얘기거든요. 괜찮죠? 이렇게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순서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그렇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회계 원리예요. 회계 원리. 여러분 나는 회계 왕초보인데 이 강의를 들어도 됩니까? 들어도 돼요. 왜냐면 저희가 기초 회계 원리 특강을 찍어놨습니다. 제가요. 3시간짜리를 찍어놨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회계 하나도 모르는데 마음이 너무 급한데 회계 원리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면서요. 회계 원리 넘어가고 바로 기업 회계 기준부터 들을게요. 어때요? 그럼 5간 정도 들으시고 환불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희 수업이 이 회계 원리는 범위로 하지 않고 있지만
회계 원리를 들으셔야지만 기업 회계 기준부터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70강을 강의하는데 회계 원리부터 본 강의에서 수업을 하면 진짜 한 73강, 75강, 80강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쁘신데 그걸 언제 다 들어요. 그래서요. 나는 대학교 때 회계 공부를 하거나 뭐 다른 회계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거 안 듣고 바로 여기 넘어가셔도 문제가 없지만 회계 왕초보입니다. 근데 마음이 급해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 과정 중에서 회계 원리를 제공하는 과정도 있고 회계 원리를 제공하지 않는 과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 원리를 제공받는 과정을 들으시는 분은 제가 찍은 기초회계 원리 3강 이거 꼭 들으시면 되고요. 나는 회계 원리를 제공하지 않는 강의를 신청했어. 이런 분들은 유튜브에 회계 원리 치면 3시간짜리 무료 강의들 많아요. 뭐 꼭 잘 가르치는 분은 아니더라도 무료 강의 많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찾아서 반드시 그건 듣고 오셔야 돼요. 그게 안 들으면 제가 아무리 수업을 잘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가지만 기억하세요. 일단 요 순서로 가야 된다. 마음이 급한 분은 요거 들으면서 요거 듣고 나서 그래도 요거 시작해야 된다. 너무 마음이 급한 분은 요거 들으면서 요거 듣는 거 괜찮다. 요거랑 2번째로 뭐요? 회계 원리는 무조건이에요. 안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강의의 구성을 좀 보면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신용분석사가 요즘 응시 인원이 세무사보다 많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응시 인원이 10,000명이 넘거든요. 10,000명이 넘어요. 이 자격증 시험 중에서 10,000명 넘는 시험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00명이 넘거든요. 응시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로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신용분석사 강의를 거의 한 8년째 진행을 하고 있어요. 8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 진행할 때는 정말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도 모두들 시험 합격하고 모두도 해피했습니다. 요즘엔 안 돼요.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강의 수를 늘렸고요. 저희가 이론 정리도 하면서 문제도 같이 푸는 올인원 강의이기 때문에 뭐 다른 교육기관 같은 경우엔 문제풀이 강의 따로 기본 이론 강의 따로 하는데 언제 그거 다 들어요. 여러분 바쁘신데 직장인분도 많으신데 저희는 올인원 강의이기 때문에 요것만 들어주시면 이론 강의, 문제풀이 강의 한 큐에 다 해결이 됩니다. 모의고사까지 우리 같이 풀이를 할 거고요. 이거 말고도 아마 과정을 신청하시는 분 중에 말문제 특강이 들어가 있고 또 파이널 특강도 들어가 있고 뭐 심화이론 강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혜택이 많아요. 뭐 이거 외에도 강의들이 다른 특강들이 또 많으니까 그런 것도 시험 임박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2번째로 신용분석사 시험의 좀 특징, 1부 시험의 특징을 보면 최근에 난이도가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아니 이런 것까지 금융 자격증에 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솔직히 요즘 같은 마음에서는 문제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뭐 세무사 시험 빵 치는 경우도 있어요. 간평사 관세사 시험 정도는 그냥 뺨 치고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제가 볼 때 정말 제대로 공부하려면 100시간 넘게 걸려요. 그럼 누가 따겠어요? 누가 도전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또 해커스 이 신용분석사 시험이 단기간에 압축해서 합격권 점수로 만들어주는 데는 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의가 짧아요 저희가. 근데 합격률은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신유형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는 정말로 작년 교재랑 다르게 문제도 제가 한 50개 더 추가했습니다. 문제 되게 많아졌어요. 50개 정도 추가했고요. 신유형 반영하는 문제들을 충실히 실어놨기 때문에 이번 신용분석사 강의를 들으시면 신유형 대비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2번째로 저희 신용분석사 1부만의 강점을 보면 이건 제가 여기 학원에서 이거 얘기하라고 해서 넣긴 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얘기하는 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신용분석사 치시면 연관 검색어로 전화 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뭐 대부분의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장 가면 저희 책이 사실 제가 느끼기엔 제일 많아요. 아마 그렇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신용분석사 강의만 8년 이상 진행해 왔기 때문에 신용분석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융자격증에서 회계를 가르치시는 분 중에서는 금융자격증 이 클래스에서만 회계를 강의하지 평소에는 회계를 강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해커스에서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을 위해서 회계 강의도 하고요. 공무원도 강의하고요. 금융자격증도 강의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회계가 강의합니다. 정말로 회계를 본업으로 강의하는 강사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2번째로 올인원 교재입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책을 자꾸 보려는 분들이 많아. 최근 문제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서
저희 책 하나 보고 다른 책 하나 보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실 필요 없게 하려고 제가 이번에 문제수를 충실히 늘려놨어요. 그래서 저희 책 하나만 다 보셔도 진짜로 이젠 충분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올인원 교재니까 저희 책 하나만 3번 정도 보고 들어가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충분 보셔도 되고요. 회계 왕초보도 수강 가능한 강의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주 기본부터 완전히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가르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수강하셔도 돼요. 저는 책 읽거나 화면 보면서 그냥 읽어보시죠 이런 얘기 안 해요. 수업 시간에.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업그레이드된 신용분석사인데 문제수예요. 문제수. 사실 제가 작년까지는 저희 커트라인이 60점, 합격 커트라인이 60점이기 때문에 늘 얘기했었거든요. 저희 수업을 충실히 들으면 75점 정도 나오실 거고요. 충실히 듣지 않고 그냥 수업만 한번 들으시고 공부를 좀 하셨다면 65점 언저리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신용분석사, 해커스트 금융 합격 수기 보면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처음 들을 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걱정이고 강의 수가 좀 짧아서 걱정인데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해서 좀 부족할까 봐 걱정했는데 정말로 정인돈이 얘기한 것처럼 딱 그 점수 나오더라. 땡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는데 최근에는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정말 문제를 대폭 늘렸어요. 50문제 정도 제가 늘려놨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신유형. 정말 최근에 저도 이 시험을 보러 가면 아니 이런 것까지 여기 내야 될까 하는 문제들이 나오곤 했었다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고착화돼서 문제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신유형이라고 하지만 사실 신유형이 아니라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사실 신유형을 반영했다는 게 계속 얘기하는 게 신유형인 게 아니라 문제 난이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갔어요. 요즘에 시험이. 그걸 다 충실히 반영했고요. 모의고사를 통한 최종 정리까지 교재에 다 실어놨습니다. 해설까지 하고요. 이거 말고도 많은 특강들이 있으니까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합격 후기가 말씀드려요. 뭐 다른 교육기관과 다르게 저희는 합격 수기 광고 안 합니다. 1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광고해요. 여러분이 보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OT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일단 강의의 수업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 하기 전에 학습 방법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학습 방법을. 첫 번째 일단 수업을 들으셔야겠죠. 수업할 때 필기 내용이 좀 있어요. 필기를 하셔야 돼. 개인적으로 교재에 바로 필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습장을 하나 사셔서 연습장에 수업 들을 때 필기를 옮겨 적으신 다음에 교재에 옮겨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적어도 책을 3번은 보셔야 되거든요. 3번은 보셔야 되는데 책이 누더기가 돼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힘드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업 들을 때는 연습장에 옮겨 적으신 다음에 두 번째 복습하실 때 이 연습장에 옮겨 적은 내용을 책에 예쁘게 옮겨 적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강의를 보통 2번 듣는 분도 많아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강의를 한번 듣고 그런 다음에 다 듣고 나면 그냥 다시 한번 본인이 책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거야. 이론 정리하는 것보다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내용이 이론이 막히겠죠. 그럴 때 앞에 가서 이론을 확인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한번 또 듣고 강의를 한번 또 듣고 그 다음에 책을 한번 읽고 이런 건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죠? 강의를 한번 듣고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부분은 이론을 찾아보고 복습할 때도 문제 위주로 풀어야지 앞에 있는 이론 위주로 공부하시면 안 돼. 문제 위주로 푸시고 문제 막히는 거 이론 보시고 그런데 앞에 있는 이론을 봐도 기억이 안 나. 그럼 그 부분만 강의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저희 책에 있는 문제를 적어도 3번은 풀어보셔야 돼. 괜찮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이거 충실히 따라오시면 80점은 가능합니다. 충실히. 그냥 한 번만 따라오는 건요. 그럼 65점 정도. 그렇죠? 이렇게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돼요. 좋아요.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죠. 자, 첫 번째로 이제 교재 보시면 저도 교재를 좀 펴볼게요. 그리고 질문 답변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렇게 책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질문 답변할 때 책을 여러분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책이 저는 다 있어요. 이거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페이지랑 문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되지 사진을 찍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사진 찍어주시면 제가 그거 확인하기 더 어려워요.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페이지는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페이지는. 제가 찾기가 좀 힘듭니다. 페이지는.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우리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회계 2입니다. 회계 의. 여러분, 회계가 도대체 뭡니까? 회계가 이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봐봐요.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 주식 사셨나요? 저는 작년 1월 달부터 아내한테 테슬라 주식 사자고 그랬는데 아내가 작년 1월에 너무 올랐어. 안돼 사면 안 돼. 작년 1월에 3월에 지금이라도 사자 그랬더니 안돼 너무 올랐어. 6월쯤에 지금이라도 사자 그랬더니 너무 올랐대요. 제가 마지막으로 12월 달에 지금이라도 사자 그랬더니 더 이상 고점이라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살 때 못 사갖고 돈을 못 벌었는데 이 테슬라요. 근데 테슬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회사가 망할 뻔했다고요.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보면 그때 당시에 허세는 부리고 있었지만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자기도 진짜 죽을 것 같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보세요. 이 테슬라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있다고요. 이해관계자들이. 첫 번째로 누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 경영자가 있겠죠. 경영자 입장에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좀 힘든 것 같은데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제 좀 투자를 줄이고 돈을 좀 쟁여놔야 되는 거야. 고민이 되겠죠. 투자를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요? 테슬라에 주주들이 있을 거예요. 테슬라의 주식을 산 사람들. 테슬라의 주식을 산 사람들은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테슬라의 주식을 샀는데 얘네가 요즘 진짜 힘들다는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팔아치울까? 매도할까? 아니면 속된 말로 존버할까?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도를, 주식을 이제 팔까? 팔지 말까? 고민이 들겠죠. 또 누가 있어요? 금융기관이요. 금융기관을 뭐라고 해요? 우리 대여자라고 합니다. 돈 빌려준 사람들. 돈 빌려준 은행은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요즘 테슬라가 힘들다는데 대출을 더 해줘. 아니면 대출금을 회수해. 추가로 대출을 해줄지 아니면 말지 고민이 있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의사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거든요. 야 어디 좀 투자할 데 없냐? 아니 뭐 남들은 돈도 막 불리고 한다는데 난 투자하고 싶은데 뭐 정보가 있어야 투자를 하지. 정보 좀 없냐? 저희 엄마도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정보가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정보가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해. 근데 테슬라가 기억나세요? 3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고 사람들한테 회계 정보를 알려줬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테슬라 같은 경우엔 테슬라 이 광신도 분들은 아직도 테슬라가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전기차 사실 요즘 다른 기업들도 전기차 만들기 시작해서 벤츠 이런 데 전기차 보면 진짜 멋있어요. 이제 뭐 테슬라만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원하는 건 자율주행 이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 플랫폼. 그래서 이제 차를 사면 꼭 테슬라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그랜저, 소나타를 사더라도 야 나 그랜저 샀어. 그래? 야 그럼 빨리 테슬라 깔아. 자율주행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테슬라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테슬라 봤더니 우리는 전기차 파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와 3분기 연속 흑자 났다고? 이제 돈 벌기 시작하는 거야? 좋아. 그럼 테슬라 경영자 입장에선 더 투자해야겠네. 주주 입장에서 어구 돈 벌기 시작했어? 자율주행하면 주가 더 오를 수 있어? 그럼 매도하지 말아야겠네. 돈 벌었어? 더 잘 될 거야? 그럼 대출 더 해줄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 기업의 이해관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 이용자라고 해요. 그럼 결국 회계가 뭡니까? 이게 회계예요. 어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 과정을 회계라고 해요. 회계가 뭐라고요? 그래서 결국 회계라는 건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 우리 뒤에 가면 이제 본격적인 회계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떤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표기하라고 한다고요. 아니 그럼 왜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물어보실 때 궁극적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기하는 게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더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들 제가 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 좀 이따 이제 동영상 끄시고 나오면 이제 엄마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 엄마가 아들아, 딸아, 너 신용분석사 자격증 공부한다며, 오늘 회계 배웠다며, 회계가 뭐니? 그럼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회계는 뭐니? 뭐라고 그러셔야 돼? 회계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야. 괜찮죠? 이게 회계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결혼하신 분도 있을 텐데 따님이 있으시죠? 저는 딸이 있거든요. 딸이 6살, 4살인데 엄청 귀여워요. 너무 좋다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치원에서 어떤 남자애랑 친해진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총각일 때가 있었겠죠. 지금은 제가 뭐 40이니까 결혼했지만 총각이니까 옛날에 총각일 때 저도 연애를 했겠죠. 근데 제가 옛날에 연애를 할 때 그때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 아빠가 저를 엄청 싫어했대요. 그냥 싫은 거죠. 그냥. 옛날에 그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저도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가 된다고요. 유치원 이렇게 애들 마중하러 갔는데 어떤 남자랑 손잡고 걸어 내려오면 그게 그렇게 싫다니까요. 아무튼 그때 당시 그 여자친구가 다 수업 얘기예요.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그 여자친구 아빠가 저를 엄청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아빠 걔 너무 싫어하지 마. 걔 그래도 회계사라고. 그랬더니 걔네 아빠가 그랬다는 거죠. 회계사? 야 회계사 그거 기껏해야 북이나 하는 애들이지. 걔네가 뭘 아냐? 이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전화했어 저한테. 오빠 북이나 하는 사람이야? 북이나 하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해야 돼? 지켰네. 아유 아버님 제대로 하시는구나. 이래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지. 북이는 여러분 뭐냐면 단순히 장부에 기록하는 걸 북이라고 합니다. 장부하면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장부 그냥 종이 쪼가리예요. 종이 쪼가리에 기록하는 걸 북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회계와 북이는 같은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이에요. 북이는 장부만 기록하지만 장부 기록 플러스로 여기서 정보까지 제공하는 게 회계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 회계는 뭐라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지 단순히 장부에 기록하는 게 회계가 아니야. 회계 자격증 중에 우리 전산세무회계도 있고 회계관리 1, 2급도 있고 하지만 그쪽은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라면 저희 신용분석사 자격증은 같은 회계를 하더라도 이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교재 보시면 나와 있는데 뭐 회계의 정의는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 실체와 관련된 정보를 식별, 측정, 보고하는 과정에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게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뭐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이라면 여기다 뭐라고 쓸 것 같아요? 부기와 다르다. 여기까지 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그럼 회계라는 게 결국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인데 그럼 정보 이용자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보 이용자를 둘로 나눌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짝대기를 하나 드릴 테니까 화면에 대시고 여기 3명 있잖아요. 짝대기로 한번 두 분류로 나눠보시죠. 짝대기를 넣어서 두 분류로 한번 나눠보시죠. 어떻게 하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누는 거 어때요? 공통점이랑 차이점이 뭘까요? 뭘까요? 차이점이 있죠. 경영자는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주주와 대여자는 회사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보 이용자를 회계는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 정보 이용자와 회사 외부에 존재하는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눕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정보 이용자를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지구 얘기를 좀 해보죠. 자, 보시면 자 회사의 정보 이용자를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나눠요. 잘 읽으셔야 돼. 이걸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내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외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나눠 두셔야 됩니다. 그럼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부터 볼게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는데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 주주와 대여자가 필요하는 정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12년 차 회계사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주력으로 하지만 오산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직원분들 한 6명 있다고요. 제가 가끔씩 가요. 왜냐면 뭐 제가 사무실 가서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역삼역에도 제 학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역삼역에 있고요. 강남에서 수업하고 뭐 사무실은 아주 가끔 간다고요. 오랜만에 가면 직원들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밥도 사주고 같이 밥 먹는다고요. 같이 밥 먹는데 직원 두 분이 사이가 좀 냉랭한 것 같아. 쳐다보지도 않고 같이 앉지도 않고 말도 안 걸어. 웃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저희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과장님, 저 둘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불렀어요. 사무실 제 방으로 불렀어요. 제 방으로 불러서 왜 싸우세요? 화해하세요. 빨리. 안 싸우겠다 약속하세요. 빨리. 막 이러고 막 그랬다고요. 오늘 집에 가세요. 내일도 쉬시고 막 이러고 그랬다고요. 다시 과장님을 불러서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직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왜냐면 한참 바쁠 때 직원 관두면 진짜 그거만큼 대책 없는 게 없거든요. 저 쉬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희 과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할까요, 제가? 그랬더니 당연히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제가 저희 사무실 잘 운영하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는 당연히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인 주주나 대여자,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뭐가 궁금하겠어요? 여러분 은행 다니시잖아요. 돈 대출해 주시면 뭐가 궁금하겠어요?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잘 벌어서 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 주가 오르는 원리도 아주 단순해. 미래에 이 기업에 돈이 많이 쌓이면 주가는 오르는 거고요. 미래에 이 기업에 돈이 자꾸 빠져나가면 주가는 떨어진다고요. 괜찮죠? 그럼 결국 외부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뭡니까?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이에요. 미래에 돈 많이 벌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는 서로 필요로 하는 정보도 다르네. 정보의 유입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보 유입 경로는 내부 정보 이용자는 모든 경로에서 다 정보를 유입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어때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여기 강남역이니까 옆에 삼성전자 본관이잖아요. 본관 가서 문 빵 차고 들어가. 나 주주야. 비켜 하면서 막 들어가요. 들어가서 신제품 언제 나와 이런 거 물어봐요? 못 물어보잖아요. 외부 정보 이용자는 어떻게 해서만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지? 기업이 정보를 제공할 때만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만을 받아들게 된다고요.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정보의 작성 원칙이요. 요즘 그 현대카드 여러분 사장님이 정태영 사장님이잖아요. 제가 그분이랑 굉장히 친하다고요. 제가 그분이랑 페이스북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해요. 그분 일거수일투족을 보죠. 물론 그분은 저를 못 보지만 신세계 정영준 회장님 굉장히 친해요. 인스타 팔로우하기 때문에 매일 본다고요. 이제는 정말 뭐 가족 같아. 매일 봐가지고 인스타에서. 그렇죠? 근데 이 신세계 정태영 사장님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자기들 회의할 때는 PPT 같은 거 안 만들고 A4 용지 한 장에 그냥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만 하면 되는데 회의에서 왜 의사결정과 필요 없는 PPT를 이렇게 자세히 만드냐는 거죠.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회의를 그냥 A4 용지 한 장에 대충 써갖고 의사결정만 하자가 트렌드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면 작성 원칙 필요 없어요. 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정보인데 뭘 예쁘게 꾸며. 다 아는 정보인데.
그 작성 원칙이 필요가 없다고요.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는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회사 밖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냥 야 이거 A4 용지 한 장을 주고 야 우리 이거 정보거든. 너도 외부 정보 이용자 너도 이거 보고 알아서 판단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회사가 정보를 제공할 땐 뭐가 필요해? 정보의 작성 원칙이나 형식이 필요하다고요. 작성 원칙이나 형식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외부 정보 이용자도 이 회계 정보를 이해하기 쉬울 거 아닙니까? 괜찮죠? 작성 원칙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는 그 정보에 있어서 양과 질과 형식에서 모두 차이가 납니다. 정보 이용자를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구분하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 정보를 뭐라고 그러냐면 관리 회계라고 해요. 그럼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 정보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 정보를 재무 회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뭐만 배울 거예요? 이 재무 회계만 배울 거예요. 관리 회계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저희가 배워야 될 단원이 아닙니다. 괜찮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하단에 회계정보 이용자 제가 나눠놨고요. 이렇게 내부정보 이용자와 외부정보 이용자로 나눈다. 당연히 내부정보 이용자엔 누가 들어가고 외부정보 이용자에 누가 들어가는지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부정보 이용자가 누구다, 내부정보 이용자가 누구다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회계 분류 나와있죠? 내부정보 이용자와 외부정보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따라서 재무회계와 외부회계, 관리회계로 나눈다 나와있죠. 제가 필기한 내용이죠. 밑에 보시면 이 박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기억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 요 그림보다는 제가 필기한 요 그림이 좋아요. 요게 엑기스기 때문에 거기 교재 상단에 요 정도는 다시 옮겨 적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죠? 그럼 우리 지금부터 뭘 얘기할 거냐면 이거 재무회계만 얘기할 거라고요. 재무회계만. 그럼 지워보죠. 여기 지워볼게요. 재무회계만.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재무회계는 기업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고요. 이것도 지워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재무회계만 얘기할 거니까 재무회계는 기업이 외부 정보 이용자, 주주나 채권자, 대여자한테 정보를 제공한다고요. 이게 재무회계예요. 타임. 이때 정보는 누가 제공할까요? 기업이 제공한다며. 기업에서 누가 제공할까요? 당연히 경영자가 제공합니다. 선생님 저희 아빠 사장님인데 우리 아빠가 회계 정보 만드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마 사인하시거나 도장을 찍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재무회계는 기업이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때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경영자한테 있어요. 그럼 회계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회계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데요? 정보 제공에 수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보 제공의 수단. 그 수단을 뭐라고 그러냐면 재무제표라고 해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정보를 전달합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에 대한 다양한 표예요. 많을자라서.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재무제표 한글로 네 글자 쓰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영어로 Financial Statement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줄여서 그냥 FS라고 할 거예요. 그럼 FS 하면 재무제표구나.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봐봐요. 여기 지금 수업 듣는 분 중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으면 남자분이나 여자분 지금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상대방 애인이랑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어.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 결혼을 해야 되겠어.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으면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될 게 뭡니까?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어. 그럼 상대방한테 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물어보실 거예요? 제가 이러면 회계 수업이라 그런지 여기 어린 학생들, 저 공무원이나 회계사 세무사 학원 가면 앞에 어린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제가 막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 뭘 물어보면 좋겠어.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다들 돈 얼마 모았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이죠.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나 정말 사랑하는지 물어봐야겠죠. 나 정말 사랑하는지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내가 너랑 결혼하면
너 돈 정말 미래에 많이 벌 수 있니? 우리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안정적으로 살거나 풍족하게 살려면 미래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너 미래에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니? 이런 게 사실 궁금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사 같은 저희 와이프도 결혼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외부 정보 이용자가 결국 기업에게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도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럼 지금씩 하나씩 보시죠. 하나씩 보시면. 저희 와이프는 우리은행 다니다가 퇴사했거든요. 지금 퇴사해서 집에 있는데 저희 와이프도 결혼할 때 독수금 돌담길을 걷고 있었어요. 결혼하기로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끝났어요. 근데 독수금 돌담길을 걷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이제 정말 우리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오빠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좀 대답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기 천사 뭐 얘기하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오빠가 다 얘기해야지. 뭐가 궁금할까? 이랬다고요.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가 이 토끼 같던 저희 천사 같은 와이프가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도대체 지금 얼마 모았어? 빚은 얼마 있어?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재무 상태표라고 합니다. 재무제표 안에서 기업아, 너 지금 현재 얼마 모았니? 빚은 얼마 있니? 이런 걸 보여주는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얘를 영어로는 Financial State of Financial Position이라고 하는데 그냥 과거에는 밸런스 쉿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즘도 그냥 저희가 재무상태표를 얘기할 때는 BS라고 줄여서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무상태표, 특정 시점의 기업의 재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냥 BS라고 쓸 거예요. 또 제가 자기야, 나 얼마 모았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빠 그럼 연봉이 얼마야?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기업 입장에선 기업아, 너 1년 동안 얼마 벌고 얼마 쓰니? 이것도 궁금하겠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손익계산서라고 그래요. 그럼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랑 나간 돈이 얼마냐를 보여주는 표인데 얘를 영어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앞으로 줄여서 IS라고 할 겁니다. 그럼 제가 BS는요? 그러면 얘고요. IS 하면 얘예요. 괜찮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뭐도 있어. 아이고, 누구나 결혼할 때 이런 거 사실 물어보잖아요. 부모님이 얼마 좀 도와주신대 우리 결혼한다는데 너 뭔 돈 없다며. 부모님이 얼마 도와주신대. 도와주시고 나면 앞으로 결혼해서 용돈을 얼마 드려야 돼?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엄마는 나의 뭔 줄 아세요? 나의 주주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나타내는 표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본변동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변동표는 회사와 주주와의 거래를 나타내는 표고요. 얘를 쉐어홀더 에쿼티라고 해서 줄여서 SE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두 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자주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희 와이프 은행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했거든요. 대출 담당했어요, 실제로. 그래서요, 저한테 또 그러는 거예요. 오빠 연봉이 얼마라고 하는데 실제로 매년 통장에 꽂히는 돈은 얼마인데? 그 매년 통장에서 진짜 나가는 돈은 얼마인데?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1년 동안 현금이 얼마 플러스 되고 얼마 마이너스 되는데 이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1년 동안 현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보여줘야 되는 표가 있어요. 걔를 뭐라고 그러냐면 현금 흐름표라고 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캐시플로우라고 해요. CF라고 앞에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현금 흐름표. 괜찮죠? 실제로 저도 결혼할 때 돌담길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막상 결혼할 때에서 이런 걸 오픈한다고 하니까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야.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서 정보 이용자가 판단하려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재무제표 안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가 있다고요. 괜찮죠? 근데 여기까지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용기 내서 얘기해줘서 고마워. 믿을 수 있겠네. 근데 내가 중간중간에 좀 궁금한 게 있었거든. 너 이거 빚 뭐야 이거? 너 이거 돈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넌 돈 너무 많이 쓰네. 들어가서 요 앞에 카페 가서 들어가서 자세히 좀 얘기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저를 탈탈탈탈 터는데 정신이 혼미하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석이라고 해요. 주석이요.
주석, 주석.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저희 나오는 첫 번째 문구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주석까지를 재무제표로 봅니다. 그래서 오답용으로 시험에 나오는 걸 보면 주석은 재무제표가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주석도 재무제표가 맞아요. 괜찮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계속 얘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큰 의미가 여전히 있지만 부족함이 좀 있을까 없을까요? 부족함이 있어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부족함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이오 업종, 스타트업 회사,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만 본다고 이 기업의 주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대요. 바이오 업종들은 재무제표 보면 싸그리 다 엉망이에요. 삼성바이오만 봐도 재무제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 만드는 아이템을 10,000개 정도 시작한다고요. 진짜 한 10,000개 정도 아이템이 출발한대요. 10,000개 정도. 10,000개 정도 아이템으로 출발해서 얘네를 막 연구 개발하다 보면 이 약이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약을 만들었어. 그럼 뭐 해봐야 돼 이제? 사람 몸에 꽂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효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임상실험이라고 해요. 사람 몸에 꽂아보는 임상실험을 임상 1단계, 임상 2단계, 임상 3단계 거치게 되고 3단계까지 통과하고 나면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약을 판매하기 시작하죠. 괜찮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맞춰보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10에서 15년 걸려요. 10에서 15년 걸린다고. 그럼 제약회사가 재무제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15년 동안 돈만 진짜 속된 말로 꼬라박는다고요. 거기다가 15년 후에 하나 만들어서 성공하면 그때부터 이제 돈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약회사는 재무제표 보면 스타트업 하는 재무제표 이제 시작하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 엉망이야. 근데 주가는 높다고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를 뭘로 평가하냐면 이걸로 평가해요. 임상실험에 지금 몇 개가 들어갔냐 이걸로 이 기업의 주가를 평가한다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대박 나는 거지 여기서 대박 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중에서 보통 10,000개 아이템이 있으면 임상실험에 도달하는 아이템 몇 개 되는 줄 아세요? 많아야 2-3개예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임상실험에 들어간 이 아이템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파이프라고 합니다. 그쪽 업계에서는. 파이프가 몇 개 꽂혀 있느냐가 이 기업의 주가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실제로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 말고도 플러스 알파들의 정보가 좀 필요해요.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고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놓은 거라면 플러스 알파로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없어. 저희 지금 임상실험에 들어간 약들이 2-3개 있어요. 이런 것들은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가 없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임상실험에 들어가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이거 조만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미래지향적 정보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재무제표 플러스 알파의 정보인 재무보고의 개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재무보고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요 플러스 알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업보고서입니다.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는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우리 앞으로 이런 사업할 거고요. 이런 사업에서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표를 사업보고서라고 해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업보고서는 재무제표에 포함될까 안 될까? 이 사업보고서는 당연히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죠. 하지만 사업보고서는 재무보고에는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옛날에는 주석만 저희 시험에 나왔지만 요즘 신용 문제를 보면 사업보고서도 재무제표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괜찮죠? 읽어보시죠. 그려보시면 재무제표가 나와 있고요. 재무제표는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 유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만 주시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여기는 아직 안 읽으셔도 돼요. 종류가 있는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고 주석이 있다. 나와 있죠. 여기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주석은 재무제표와 별도로 공시되지만 재무제표에는 포함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교재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지만 우리 추가로 또 알아야 되는 정보가 뭐라고요? 추가로 알아야 되는 정보가 사업보고서는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괜찮죠? 좋아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해서 오늘 뭐 배웠습니까? 회계의의가 뭔지 봤고, 회계는 정보 이용자를 분류하는 거에 따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눈다는 걸로 배웠고, 재무회계는 우리가 지금부터 시험 목적으로 하는 건 재무회계다, 이것도 배웠고요. 재무회계는 기업이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그 정보를 제공할 때 누가 제공해?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때 제공하는 정보의 수단이 뭐라고? 재무제표고요. 재무제표 안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오름표, 그리고 주석이 포함된다. 여기까지 배운 거예요. 괜찮죠?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나면 도대체 이 회계를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더 잘 되는 회사한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도 대출을 해줘도 돈 많이 벌고 잘 될 것 같은 회사한테 투자를 해줘야지. 돈 많이 안 벌고 잘 될 것 같지 않은 회사한테 투자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재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로. 저희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합격하면 100% 하는 게 있어요. 회계사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뚫거든요. 한도가 요즘엔 1억에서 뭐 2억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뜬다고요. 저도 뚫었죠. 저도 뚫어서 초각 때 흥청망청 그 돈 썼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학원 강의 시작하면서 갑자기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업을 한 거예요. 갑자기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업을 하고 회계 강의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강의만 한 지 10년 됐지만 초짜 강의를 하는 강사한테 누가 강의를 맡기겠어요. 그래서 첫 연차 때 제가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 그래서 그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하러 갔더니 소득 금액이 제가 그때 당시에 1년에 2,400만 원인가 그랬다고요. 세금 줄이려고 더 심했지. 전년도까지 회계법인 다니면서 8천만 원 벌다가 2,400만 원 된 거예요. 그걸 갖고 은행 대출하는 담당자한테 쭉 이렇게 소득 금액 증명서를 쭉 내밀었더니 그 담당자분이 이거 보시더니 저한테 다시 쭉 밀면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한테 쭉 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 갖다 주시면 이거 보시고 많이 버시네요. 뭐 대출 뭐 더 해드릴 수도 있는데 막 이런 얘기 가끔씩 하신다고요. 그게 왜 얘기예요? 왜 회계 정보가 필요해? 회계 정보를 보고 이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을 예측해서 돈을 더 빌려줄지 회수할지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와 있고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당연히 이 회계 정보를 통해서 경제적 자원이 개념적으로만 이동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동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동하겠죠. 다른 시험에서 오답용으로 개념적으로만 이동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린 얘기고요. 수탁 책임의 보고가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보면 여러분 경영자가 새로 부임한 첫 해에는 소득이 그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날까요? 아니면 이익이 안 날까요? 경영자가 새로 왔대. 올해 경영자가 새로 왔대. 경영자가 새로 오면 이익이 많이 날까 안 날까? 경영자가 새로 오면 그의 성과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대부분 안 좋다고요. 왜 안 좋은지 아세요? 올해 경영자가 새로 오면 올해까지 회사 실적이 개판인 건 새로운 경영자 문제야, 전임 경영자 문제야. 전임 경영자 문제라고요.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꼴찌하다 감독 중간에 교체돼. 그럼 그 애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꼴찌를 한다고요. 그럼 이게 새로운 감독 문제야? 이전 감독이 망쳐놨기 때문이지? 야구랑 똑같아요. 그래서 경영자도 새로 부임하면 첫 해는 주주들이 자기 봐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그동안 숨겨놨던 손실이나 숨겨놨던 부실이 있으면 그런 걸 다 꺼내갖고 다 흘려보낸다고요. 그 첫 해에는 이익이 나빠져. 하지만 부임한 첫 해에 가져와서 그동안 숨겨놨던 부실들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부터는 당연히 이익이 좋아진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빅베스트라고 그래요. 신임 경영자가 오면 역조에 그동안 숨겨져 놨던 부실을 다 흘려보낸다는 거죠. 이게 심해지면 분식회계의 한 종류가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럼 경영자는 이걸 왜 할까요? 경영자는 이걸 왜 해요? 경영자는 수탁 책임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여기 회사가 있어요. 여기 기업이 있다고요. 그럼 기업이 기업이래. 투자자. 여기 투자자가 있어요. 그럼 투자자가 기업한테 돈을 준다고요. 자금을 준다고요. 이걸 뭐라고요? 자금을 수탁한다고 해요. 맡긴다고요. 그럼 회사는 돈을 받고 회사 안에 있는 경영자가 열심히 경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경영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투자자한테 보고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수탁 책임
보고라고 합니다. 경영자가 저요 잘했다고요. 영업 많이 잘했다고요. 장사 잘했어요. 저 계속 믿어주시죠. 보여주는 게 수탁책임 보고예요. 그럼 이 경우에 수탁책임 보고를 할 때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뭐겠습니까? 이 수탁책임 보고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이 회계라고요.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수탁책임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죠. 보시면 수탁책임에 대한 보고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경영자보다 투자자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적겠죠. 경영자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 이 회계 정보를 통해서 수탁책임 보고를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보시면 역선택이랑 도덕적 해이가 있고 핵심 체크에도 역선택이랑 도덕적 해이가 나와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저희 시험에 이런 게 나왔지만 요즘엔 거의 안 나와요. 그냥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정 궁금하시면 역선택은 의사결정 전이다. 도덕적 해이는 의사결정 후에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저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신용분석사 강의만 8년째 했고요. 제가 매회 시험을 보거든요. 요즘엔 사실 제가 얼굴이 너무 알려져갖고 마스크 쓰고 가고 마스크 쓰고 모자 풀고 눌러 쓰고 안경 쓰고 가도 거기 시험장 가면 입실 인원에 제 이름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옆에 앉으신 분이 자꾸 쳐다본다고요. 이게 그래서 요즘엔 좀 부끄러워서 요즘에 제가 알바 한 20명씩 보내요. 시험 보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다 모여갖고 이제 취합하거든요. 저만큼 이 시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건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의구심 갖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후기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윤돈이가 너무 자신감에 넘쳐서 안 나온다고 해서 안 가리키는 것들이 있는데 좀 불안해. 하지만 그냥 불안하지만 시험 봤더니 합격은 하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안 나오니까 요즘엔 안 나오는 주제니까 안 보셔도 돼요. 그런 건 불안해하지 마세요. 시험만 8년 동안 봤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건 안 보셔도 되고요. 밑에 보시면 기타 사회적 통제에 합리화인데요. 당연히 여러분 임금 협상을 할 때도 뭐 세금을 낼 때도 회계적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합의를 보겠죠. 뭐 그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시험에 나올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회계 정보의 공급인데 자, 여기까지 보시면 알 수도 있는 게 이 회계 정보라는 건 여러분 공공재일까요? 공공재가 아닐까요? 당연히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죠.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계 정보는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일반 대중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저 같은 회계사는 뭐 먹고 삽니까? 회계 정보는 공공재고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반드시 공시 대중에게 공표를 하라고 돼 있다고요.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우리나라는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재무정보의 공시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오답 유형을 보고 우리나라는 회계정보에 대한 공시에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틀린 얘기입니다. 공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1교시를 마쳤는데요. OT가 좀 길고 1교시도 길었죠. 여기까지 수업을 했고요.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궁금한 게 있으시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회계가 이 스노우볼링이라고 하죠. 모르는 게 점점 쌓여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초반에 모르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